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폭력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저자는 에디 자파카, 출판사는 한국 NVC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디 자카파, 그는 산호세 주립대학에서 저널리즘 학사 학위를, 윌리엄 제섭 대학에서 성경과 신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여러 비영리 단체와 함께 일했으며 풍요로운 삶의 대화의 공동 설립자이자 비폭력 대화센터의 공인 트레이너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서 킹은 자신의 책 사랑의 힘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는 가장 격렬한 반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가하는 당신의 능력의 고통을 견디는 능력으로 맞설 것입니다. 당신의 물리적인 힘에 영혼의 힘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묵묵히 견디는 힘으로 우리가 당신을 서서히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점만은 아세요. 언젠가 우리는 자유를 쟁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슴과 양심에 호소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거둔 승리는 그로써 2배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영혼의 힘에는 시위자와 그가 마주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사람마저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려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면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비현실적인 기대에 빠져들지도 않는다. 분노하거나 마음 아파하면서 상대를 조롱하려고 괜한 에너지를 쏟는 데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내면 깊숙이 영향을 주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준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대상, 즉 자신과 자신의 반응 방식을 바꾸는 데 집중할 수가 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맞닥뜨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신경을 쏟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모두가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비폭력 대화센터의 설립자이자 교육을 총괄하는 마셜 로젠버그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상대가 부적절하게 행동한다면 그들이 딱히 우리를 염두에 두서가 아니라 그들 삶에서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고자 그렇게 한다는 뜻이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더는 자기가 비난받았다고 여기거나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 그들이 겪는 고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자신의 눈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거들먹거리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대신 그들의 감정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공감해 줄 수가 있다.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이지? 뭘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지? 이렇게 자문해보는 것이다. 공감한다는 것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방법에도 찬성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의 행동을 수긍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반대할 수도 있고 그들이 부당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들이 현재 성장하며 거쳐가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앞으로는 그들도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할 것이며 자신을 포함해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들이 하는 행동마저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욕구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킹과 간디는 모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를 보여주었다. 로젠버그는 말한다. 우리는 보통 공감하는 대신 상대에게 조언하거나 위안의 말을 하려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그러나 공감하려면 마음을 비우고 온 정신과 마음을 다해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공감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경험과 온전히 함께한다는 뜻이다. 판단하는 대신 그 사람의 감정과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이 한결 열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반면 판단과 생각의 주의가 모이면 마음이 닫히고 벽이 생긴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방법을 찾으려고 함께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데 치중한다. 그러면 상대와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자신의 행복감을 키우기보다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난에 집중하면 모두가 잃는다. 현존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뜻이다. 그때 여유를 가지면 우리는 상대에게 공감하기로, 즉 상대가 그 순간 느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추측하는 데 온 신경을 기울일 수가 있다. 캐슈터는 상황이나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상대와 그 순간에 그저 함께 있으라고 제안한다. 나는 이 점을 깨닫고서 상대가 속상할 때 그저 그와 함께 앉아있는다.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 한 아이가 나를 찾아온 일이 있었다. 친구가 한 말에 마음이 상해 그 아이는 울고 있었다. 당시 그저 그 자리에 온전히 앉아서 아이의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몇 분 뒤에 아이는 기분이 나아졌는지 다시 친구와 놀려고 달려나갔다. 이 경우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공감은 동정이나 동조와 다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동정과 동조는 상대의 경험을 듣고서 내 경험을 돌아볼 때 드는 느낌이다. 또한 동정과 동조는 상대나 상대의 경험을 이해하려 하거나 판단하려 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어머, 안 됐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상대의 경험에 공감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시도로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공감은 그와 달리 상대가 그 순간 느끼는 감정과 욕구에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을 대하는 데는 건전한 5번째 방식이 있다. 그것은 고통이 존재한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여전히 쓰라린 아픔, 즉 상처받은 감정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서서히 들여다봄으로써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삶을 갉아먹는 것들, 다시 말해 우리가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자기를 판단하는 말이나 비난이 이 과정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서 말한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대하는 대신
못 본 척하거나 숨기고 싶은 것을 열린 공간으로, 밝은 빛 아래로 데리고 나오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 관대함과 연민으로 임해보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쁘거나 무능하다는 식의 자기 평가를 털어내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고통을 극복해 나가며 그 경험에서 배우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욕구를 생각하며 애도하기. 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생각하며 슬퍼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했다. 내 욕구는 충족되지 않았고 그 사람에 의해 충족될 일은 없을 터였다. 그래서 나는 애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슬픈 이유는 공감과 지지, 배려, 이해, 협동, 일관성, 존중. 기여를 바라는 내 욕구가 이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채워지지 않은 이런 욕구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이 욕구들이 충족되기를 간절히 원해. 나는 이 말을 2번 반복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고 안도했다.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분한 감정을 떨쳐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거기에 내가 나가서 욕구를 충족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욕구들이 내뿜는 에너지를 잠시 음미하기로 했다. 욕구들에, 그리고 욕구가 가진 아름다움에 연결되기 위해서였다. 그건 오랫동안 보지못한 친구와 재회하는 기분이었다. 앞에서 했듯이 욕구를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욕구가 지닌 특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곱씹으며 마음껏 슬퍼하고 외면해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음을 애도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욕구와 연결되기 시작한 달콤하고 쌉싸름한 영역에 머무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때로는 내가 지닌 욕구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 풀어갈 방법을 찾곤 했다. 지금은 예수의 다음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한다. 슬퍼하는 이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로는 분한 감정을 털어내고 다른 가능성과 연결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러고 나면 자유롭게 더 나은 꿈을 꿀 수가 있다. 우리가 분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데 집착을 느끼기 때문이다. 욕구에 귀를 기울이면 때로는 분한 감정이 사그라들고 애도의 감정이 차오른다.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슬퍼하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소중한 욕구에 조금씩 다가가다 보면 우리는 변화하고 위로받을 것이다. 천천히 느긋해지기는 우리가 속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느긋해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얼마나 행동이 앞서고 지나고 나서 후회할 수가 있다. 자극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 2가지 실천법이 있다. 호흡하기와 천천히 자신을 되찾기이다. 느긋하고 차분해지면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볼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그리고 지레 짐작하거나 자신의 심리를 상대에게 투영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면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에서 6초간 내쉬면 뇌로 더 많은 산소가 들어간다. 뇌로 간 산소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극으로 촉발된 투쟁 도피 상태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뇌는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데도 그렇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때 심호흡을 하면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명료한 정신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 누군가나 무언가로 인해 자극을 받았을 때 느긋해지고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면서 화를 내지 않은 나의 비결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로젠버그는 그 이유가 충족되지 않은 욕구라고 말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절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간디는 이렇게 적었다. 아임사를 실천하려면 상대가 선하다는 것을 믿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아임사는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다. 그게 가장 위대한 힘인 이유는 상대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간디는 타인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았고 갈등은 언제나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절대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양편을 변화시켜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랬다. 상대의 인간적인 모습과 잠재력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러면 상대는 우리가 주는 신뢰와 배려, 연민을 받고 자기가 신뢰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 상대는 더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거부감 없이 들으며 우리의 부탁에도 호의적으로 반응한다. 때로는 느긋해지기가 필수인 이유는 그런 여유가 상대의 인간적인 면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보살핌과 연민이라는 가치를 따르며 살 가능성이 커지고 우리에게 득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자신과 상대의 욕구를 잘 살필 때 마음의 문을 연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올바른 길에 들어서고 자연스레 연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보살피고 사랑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며 비폭력을 실천할 공간을 만든다. 느긋해지면 말이나 행동이 앞서는 상태에서 침착해지는데 이럴 때 우리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 이 상태에서는 자유를 경험하는 한편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태에서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조앤 본 뉴런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욕구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별된 진리는 비폭력 행동을 통해서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된 해결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가능은 자기가 가진 힘을 이끌어내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주어진 세상에 안주하고픈 나약한 이들이 내뱉는 허풍이다.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불가능은 선언이 아니라 도전이다. 불가능은 가능성이며 일시적 상태일 뿐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다면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다.
다음번에 도전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성공하리라 믿고 최선을 다해보자. 미국의 육상 선수인 스티브 프라폰테인은 이렇게 말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능을 버리는 셈이다.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착오 없이는 변화도 불가능하다. 토머스 에디슨도 10,000번의 시도 끝에 첫 전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11번째가 되어서야 성공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알았을 뿐이다.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은 단지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방법을 찾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바꾸고 실패에서 배운 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효과를 터득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을 경험할 수가 있다. 감사하는 마음. 고마움을 느끼고 그 마음을 실제로 표현하다 보면 긍정적 에너지가 우리 삶 속으로 밀려든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이 지닌 가장 바람직한 감정이라고 많은 심리학자가 입을 모은다.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에 집중하면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기분도 달라진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정적 생각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태도는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신경 쓰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의욕을 고취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준다. 멜로디 비티는 자신의 책 내려놓음의 언어에서 이렇게 썼다. 감사하는 마음은 충만한 삶으로 통하는 문을 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넉넉하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것은 거부를 수락하고 혼돈을 질서로, 혼란을 명료함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만찬으로, 집을 가정으로, 낯선 일을 친구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과거를 이해하게 해주고 현재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살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믿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확 솟는다. 이 일이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좋은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좌절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이 점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긍정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하는 법을 연습해 볼 수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의 목록을 적고 각 항목 옆에 자신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는지를 쓰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이 순간, 이 기억, 이 행동을 온전히 마음속에 간직해보자. 충족된 욕구의 아름다운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도 좋다. 욕구가 온전히 행동으로 옮겨진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방법은 욕구가 지닌 아름다움에 우리가 연결되도록 돕는다.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에게 말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들이 한 말이나 행동 덕분에 자신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는 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 어제 제 말을 들어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누군가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제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은
신성한 에너지에 감사하는 것이다. 충족된 욕구의 에너지가 신성한 원천에서 나왔다고 생각해도 좋다. 우리가 가지거나 경험한 아름다운 것이 모두 신성한 에너지의 선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감사함을 표현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게 되며 이러한 욕구를 계속해서 충족해 나갈 동기를 얻는다. 비폭력 대화에서는 평가 없이 사실을 말하는 데 집중한다. 비폭력 대화의 기본 규칙은 남을 재단하는 생각에서 느낌과 욕구로 주의를 옮기는 것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대신 너무나 자주 타인과 그들의 행동에 꼬리표를 붙인다. 평가의 예시로는 너는 게을러 빠졌어. 이런 말이 있다. 비폭력 대화 방식에 따르면 소파 위랑 바닥에 네 옷들이 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생각을 섞지 않은 채 느낌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감정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걸 보니까 좀 속상하네. 다음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욕구와 연관시켜보자. 이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책임지기를 바란다. 그 뜻은 우리의 느낌은 누가 한 말이나 행동이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아닌지에서 온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비난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난을 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난 협조가 필요해서 속상해.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상대에게 이야기한 뒤에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에게 구체적인 행동이나 마음과 마음 간의 연결을 부탁할 수가 있다. 가령 1시간 안에 떨어진 옷들을 주워줄 수 있겠니? 또는 옷을 줍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거나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다. 상대의 마음에 연결하기 위한 부탁은 호기심을 충족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기회이다. 행동을 부탁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자신과 상대에게 요구하는 행위이다. 마음이 연결되기를 부탁하는 건 상대와 내 생각이 같은지 알아보는 방편이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그들이 들은 말을 반복해 줄 수 있는지 부탁할 수가 있다. 이때 부탁은 상대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고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탁을 통해 상대의 마음과 더 가깝게 연결되고 상대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자기가 하려는 말을 상대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 행동을 부탁하는 단계로 가기 전에 이 과정을 거치면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다. 정리하자면 비폭력 대화의 기본 모델은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다. 상호의존. 마틴 루터킹 목사는 우리가 상호의존하고 있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믿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생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상호 관계망에 걸려 있는데 이 관계망에 시실과 날실이 짜이면 운명이라 불리는 하나의 옷이 된다. 무엇 하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이 간다. 우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현실 구조 때문이라도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잠시 멈춰서서 전 세계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아침에 출근할 수조차 없으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욕조로 간 뒤에 샤워용 스펀지에 손을 뻗는다. 바로 태평양 섬 주민이 건네준 것이다. 우리는 비누를 집어든다. 비누가 집에 있다는 것은 프랑스인 덕택이다. 우리는 이제 주방으로 가서 모닝커피를 마신다. 이 커피에는 남미 사람들의 노고가 배어있다. 어쩌면 커피 대신 차를 원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차는 중국인이 부어준 것이다. 아침으로 코코아를 마시고 싶다면 서아프리카인의 덕을 보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식사로 토스트를 먹는다면 제빵사는 말할 것도 없고 농부가 땀을 흘린 덕택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침 식사를 끝내기도 전에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국가에 의존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다. 이 세계는 이렇게 상호 연관된 특성이 있다. 지구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현실이 이렇게 상호 연관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기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폭력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저자는 에디 자파카, 출판사는 한국 NVC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디 자카파, 그는 산호세 주립대학에서 저널리즘 학사 학위를, 윌리엄 제섭 대학에서 성경과 신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여러 비영리 단체와 함께 일했으며 풍요로운 삶의 대화의 공동 설립자이자 비폭력 대화센터의 공인 트레이너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서 킹은 자신의 책 사랑의 힘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는 가장 격렬한 반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가하는 당신의 능력의 고통을 견디는 능력으로 맞설 것입니다. 당신의 물리적인 힘에 영혼의 힘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묵묵히 견디는 힘으로 우리가 당신을 서서히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점만은 아세요. 언젠가 우리는 자유를 쟁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슴과 양심에 호소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거둔 승리는 그로써 2배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영혼의 힘에는 시위자와 그가 마주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사람마저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려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면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비현실적인 기대에 빠져들지도 않는다. 분노하거나 마음 아파하면서 상대를 조롱하려고 괜한 에너지를 쏟는 데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내면 깊숙이 영향을 주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준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대상, 즉 자신과 자신의 반응 방식을 바꾸는 데 집중할 수가 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맞닥뜨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신경을 쏟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모두가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비폭력 대화센터의 설립자이자 교육을 총괄하는 마셜 로젠버그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상대가 부적절하게 행동한다면 그들이 딱히 우리를 염두에 두서가 아니라 그들 삶에서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고자 그렇게 한다는 뜻이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더는 자기가 비난받았다고 여기거나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 그들이 겪는 고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자신의 눈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거들먹거리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대신 그들의 감정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공감해 줄 수가 있다.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이지? 뭘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지?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다. 공감한다는 것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방법에도 찬성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의 행동을 수긍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반대할 수도 있고 그들이 부당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들이 현재 성장하며 거쳐가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앞으로는 그들도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할 것이며 자신을 포함해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들이 하는 행동마저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욕구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킹과 간디는 모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를 보여주었다. 로젠버그는 말한다. 우리는 보통 공감하는 대신 상대에게 조언하거나 위안의 말을 하려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그러나 공감하려면 마음을 비우고 온 정신과 마음을 다해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공감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경험과 온전히 함께한다는 뜻이다. 판단하는 대신 그 사람의 감정과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이 한결 열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반면 판단과 생각의 주의가 모이면 마음이 닫히고 벽이 생긴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방법을 찾으려고 함께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데 치중한다. 그러면 상대와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자신의 행복감을 키우기보다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난에 집중하면 모두가 잃는다. 현존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뜻이다. 그때 여유를 가지면 우리는 상대에게 공감하기로, 즉 상대가 그 순간 느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추측하는 데 온 신경을 기울일 수가 있다. 캐슈터는 상황이나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상대와 그 순간에 그저 함께 있으라고 제안한다. 나는 이 점을 깨닫고서 상대가 속상할 때 그저 그와 함께 앉아있는다. 방과후 활동에 참여한 한 아이가 나를 찾아온 일이 있었다. 친구가 한 말에 마음이 상해 그 아이는 울고 있었다. 당시 그저 그 자리에 온전히 앉아서 아이의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몇 분 뒤에 아이는 기분이 나아졌는지
다시 친구와 놀려고 달려나갔다. 이 경우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공감은 동정이나 동조와 다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동정과 동조는 상대의 경험을 듣고서 내 경험을 돌아볼 때 드는 느낌이다. 또한 동정과 동조는 상대나 상대의 경험을 이해하려 하거나 판단하려 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어머, 안 됐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상대의 경험에 공감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시도로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공감은 그와 달리 상대가 그 순간 느끼는 감정과 욕구에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을 대하는 데는 건전한 5번째 방식이 있다. 그것은 고통이 존재한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여전히 쓰라린 아픔, 즉 상처받은 감정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서서히 들여다봄으로써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삶을 갉아먹는 것들, 다시 말해 우리가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자기를 판단하는 말이나 비난이 이 과정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서 말한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대하는 대신 못 본 척하거나 숨기고 싶은 것을 열린 공간으로 밝은 빛 아래로 데리고 나오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 관대함과 연민으로 임해보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쁘거나 무능하다는 식의 자기 평가를 털어내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고통을 극복해 나가며 그 경험에서 배우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욕구를 생각하며 애도하기. 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생각하며 슬퍼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했다. 내 욕구는 충족되지 않았고 그 사람에 의해 충족될 일은 없을 터였다. 그래서 나는 애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슬픈 이유는 공감과 지지, 배려, 이해, 협동, 일관성, 존중, 기여를 바라는 내 욕구가 이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채워지지 않은 이런 욕구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이 욕구들이 충족되기를 간절히 원해. 나는 이 말을 2번 반복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고 안도했다.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분한 감정을 떨쳐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거기에 내가 나가서 욕구를 충족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 욕구들이 내뿜는 에너지를 잠시 음미하기로 했다. 욕구들에, 그리고 욕구가 가진 아름다움에 연결되기 위해서였다. 그건 오랫동안 보지못한 친구와 재회하는 기분이었다. 앞에서 했듯이 욕구를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욕구가 지닌 특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곱씹으며 마음껏 슬퍼하고 외면해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음을 애도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욕구와 연결되기 시작한 달콤하고 쌉싸름한 영역에 머무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때로는 내가 지닌 욕구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 풀어갈 방법을 찾곤 했다. 지금은 예수의 다음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한다. 슬퍼하는 이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로는 분한 감정을 털어내고 다른 가능성과 연결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러고 나면 자유롭게 더 나은 꿈을 꿀 수가 있다. 우리가 분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데 집착을 느끼기 때문이다. 욕구에 귀를 기울이면 때로는 분한 감정이 사그라들고 애도의 감정이 차오른다.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슬퍼하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소중한 욕구에 조금씩 다가가다 보면 우리는 변화하고 위로받을 것이다. 천천히 느긋해지기는 우리가 속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느긋해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얼마나 행동이 앞서고 지나고 나서 후회할 수가 있다. 자극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실천법이 있다. 호흡하기와 천천히 자신을 되찾기이다. 느긋하고 차분해지면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볼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그리고 지레 짐작하거나 자신의 심리를 상대에게 투영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면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에서 6초간 내쉬면 뇌로 더 많은 산소가 들어간다. 뇌로 간 산소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극으로 촉발된 투쟁 도피 상태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뇌는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데도 그렇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때 심호흡을 하면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명료한 정신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 누군가나 무언가로 인해 자극을 받았을 때 느긋해지고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면서 화를 내지 않은 나의 비결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로젠버그는 그 이유가 충족되지 않은 욕구라고 말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절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간디는 이렇게 적었다. 아임사를 실천하려면 상대가 선하다는 것을 믿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아임사는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다. 그게 가장 위대한 힘인 이유는 상대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간디는 타인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았고 갈등은 언제나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는 절대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양편을 변화시켜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랬다. 상대의 인간적인 모습과 잠재력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러면 상대는 우리가 주는 신뢰와 배려, 연민을 받고 자기가 신뢰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 상대는 더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거부감 없이 들으며 우리의 부탁에도 호의적으로 반응한다. 때로는 느긋해지기가 필수인 이유는 그런 여유가 상대의 인간적인 면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보살핌과 연민이라는 가치를 따르며 살 가능성이 커지고 우리에게 득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자신과 상대의 욕구를 잘 살필 때 마음의 문을 연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올바른 길에 들어서고 자연스레 연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보살피고 사랑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며 비폭력을 실천할 공간을 만든다. 느긋해지면 말이나 행동이 앞서는 상태에서 침착해지는데, 이럴 때 우리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 이 상태에서는 자유를 경험하는 한편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태에서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조앤 본 뉴런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욕구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별된 진리는 비폭력 행동을 통해서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된 해결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가능은 자기가 가진 힘을 이끌어내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주어진 세상에 안주하고픈 나약한 이들이 내뱉는 허풍이다.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불가능은 선언이 아니라 도전이다. 불가능은 가능성이며 일시적 상태일 뿐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다면 가능성은 활짝 열려있다. 다음번에 도전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성공하리라 믿고 최선을 다해보자. 미국의 육상 선수인 스티브 프라폰테인은 이렇게 말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능을 버리는 셈이다.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착오 없이는 변화도 불가능하다. 토머스 에디슨도 10,000번의 시도 끝에 첫 전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11번째가 되어서야 성공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알았을 뿐이다.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은 단지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방법을 찾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바꾸고 실패에서 배운 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효과를 터득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을 경험할 수가 있다. 감사하는 마음, 고마움을 느끼고 그 마음을 실제로 표현하다 보면 긍정적 에너지가 우리 삶 속으로 밀려든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이 지닌 가장 바람직한 감정이라고 많은 심리학자가 입을 모은다.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에 집중하면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기분도 달라진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정적 생각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태도는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신경 쓰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의욕을 고취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준다. 멜로디 비티는 자신의 책 내려놓음의 언어에서 이렇게 썼다. 감사하는 마음은 충만한 삶으로 통하는 문을 엽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넉넉하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것은 거부를 수락하고 혼돈을 질서로, 혼란을 명료함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만찬으로, 집을 가정으로, 낯선 일을 친구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과거를 이해하게 해주고 현재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살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믿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확 솟는다. 이 일이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좋은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좌절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이 점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긍정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하는 법을 연습해 볼 수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의 목록을 적고 각 항목 옆에 자신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는지를 쓰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이 순간, 이 기억, 이 행동을 온전히 마음속에 간직해보자. 충족된 욕구의 아름다운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도 좋다. 욕구가 온전히 행동으로 옮겨진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방법은 욕구가 지닌 아름다움에 우리가 연결되도록 돕는다.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에게 말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들이 한 말이나 행동 덕분에 자신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는 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 어제 제 말을 들어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누군가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제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은 신성한 에너지에 감사하는 것이다. 충족된 욕구의 에너지가 신성한 원천에서 나왔다고 생각해도 좋다. 우리가 가지거나 경험한 아름다운 것이 모두 신성한 에너지의 선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감사함을 표현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게 되며 이러한 욕구를 계속해서 충족해 나갈 동기를 얻는다. 비폭력 대화에서는 평가 없이 사실을 말하는 데 집중한다. 비폭력 대화의 기본 규칙은 남을 재단하는 생각에서 느낌과 욕구로 주의를 옮기는 것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대신 너무나 자주 타인과 그들의 행동에 꼬리표를 붙인다. 평가의 예시로는 너는 게을러 빠졌어. 이런 말이 있다. 비폭력 대화 방식에 따르면 소파 위랑 바닥에 네 옷들이 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생각을 섞지 않은 채 느낌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감정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걸 보니까 좀 속상하네. 다음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욕구와 연관시켜보자. 이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책임지기를 바란다. 그 뜻은 우리의 느낌은 누가 한 말이나 행동이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아닌지에서 온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비난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난을 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난 협조가 필요해서 속상해.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상대에게 이야기한 뒤에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에게 구체적인 행동이나 마음과 마음 간의 연결을 부탁할 수가 있다. 가령 1시간 안에 떨어진 옷들을 주워줄 수 있겠니? 또는 옷을 줍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구나.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다. 상대의 마음에 연결하기 위한 부탁은 호기심을 충족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기회이다. 행동을 부탁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자신과 상대에게 요구하는 행위이다. 마음이 연결되기를 부탁하는 건 상대와 내 생각이 같은지 알아보는 방편이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그들이 들은 말을 반복해 줄 수 있는지 부탁할 수가 있다. 이때 부탁은 상대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고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탁을 통해 상대의 마음과 더 가깝게 연결되고 상대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자기가 하려는 말을 상대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 행동을 부탁하는 단계로 가기 전에 이 과정을 거치면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다. 정리하자면 비폭력 대화의 기본 모델은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다. 상호의존. 마틴 루터킹 목사는 우리가 상호의존하고 있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믿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생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상호 관계망에 걸려 있는데 이 관계망에 씨실과 날실이 짜이면 운명이라 불리는 하나의 옷이 된다. 무엇 하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이 간다. 우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현실 구조 때문이라도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잠시 멈춰서서 전 세계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아침에 출근할 수조차 없으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욕조로 간 뒤에 샤워용 스펀지에 손을 뻗는다. 바로 태평양 섬 주민이 건네준 것이다. 우리는 비누를 집어든다. 비누가 집에 있다는 것은 프랑스인 덕택이다. 우리는 이제 주방으로 가서 모닝커피를 마신다. 이 커피에는 남미 사람들의 노고가 배어있다. 어쩌면 커피 대신 차를 원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차는 중국인이 부어준 것이다. 아침으로 코코아를 마시고 싶다면 서아프리카인의 덕을 보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식사로 토스트를 먹는다면 제빵사는 말할 것도 없고 농부가 땀을 흘린 덕택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침 식사를 끝내기도 전에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국가에 의존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다. 이 세계는 이렇게 상호 연관된 특성이 있다. 지구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현실이 이렇게 상호 연관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기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